당신은 지금 혼자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무도 없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수면 시간까지 단축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상당수가 며칠씩 아무와도 말을 나누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문자 한 통 오지 않는 오후,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이것이 지금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하고 배우자마저 곁에 없는 상황.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습니다. 웃는 일이 줄어들고 말하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의미 없는 시간만 쌓여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습관이 되고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거나 자녀가 효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행복한 노년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해도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3가지를 실천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7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평온 속에서 행복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시고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은 한 분의 하루를 통해
7가지 비결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 되신 박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지만 외롭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결,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 앉아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계절마다 다른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할머니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느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몸이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가만히 느껴봅니다. 두 번째 비결, 감정 들여다보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떤지, 어째 잠은 잘 잤는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짧게 적습니다. 오늘은 조금 쓸쓸하네라고 적은 날도 있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라고 적은 날도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의 하루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가벼운 산책을 나갑니다. 세 번째 비결,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느낍니다. 걷는 동안 할머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새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집안을 정돈합니다. 네 번째 비결, 공간 가꾸기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먼지를 닦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며 할머니는 이 작은 공간이 나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마음도 어지럽게 만들지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섯 번째 비결, 취미 시간 갖기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가끔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십니다.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할머니는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여섯 번째 비결, 적절한 관계 유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어. 너는 잘 지내니? 같은 짧은 메시지입니다. 매일 전화할 필요도 없고 자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가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하루를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 비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산책 중에 만난 고양이가 귀여웠던 것, 저녁 식사가 맛있었던 것.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 감사의 순간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 속에 7가지 비결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7가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떤 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루틴이 삶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리듬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불안을 줄여줍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릅니다. 슬프면 안 된다. 외로워하면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지금 나는 조금 외롭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바람 쐬기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나무는 그냥 서 있고, 바람은 그냥 불고, 하늘은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하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넷째, 생활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취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인도 아니고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때로는 배우자 역할마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때 취미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책 읽는 사람, 뜨개질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정체성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여섯째, 적절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도 없고 매일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안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서로를 부담 없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통제감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루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먹는 음식, 한 활동을 내가서 선택한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하지만 내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7가지 습관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고립은 강요된 혼자 있음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은 고독을 인간 성숙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제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기대,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서적 성숙의 표시라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과는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습관은 바로 그 빈 시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만족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아무 일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해야 하고 텔레비전을 켜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없앨까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채울까?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매일 전화해도 친구가 자주 찾아와도 외로운 사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외로움의 해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 7가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계속 외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울 것인가? 변화는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그것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는 그 작은 행동, 오늘 저녁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그 작은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세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여세요.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계절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세요. 하늘을 보세요. 구름의 모양을 보고 해가 어디쯤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텔레비전 소리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연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시면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아픈 곳은 없나?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 마음은 편안한가? 아니면 무언가 걸리는 게 있나? 이것이 두 번째 습관, 감정 들여다보기의 시작입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싼 다이어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1,000원짜리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그 노트에 매일 아침 오늘 기분이라는 제목으로 한 줄만 쓰세요. 오늘은 마음이 가볍다. 오늘은 조금 우울하다. 오늘은 그냥 평범하다. 이 정도면 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내 감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한 달을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기분이 좋고 어떤 날 우울한지 그 패턴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토스트 한 장, 과일 몇 조각,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세요. 그릇을 깨끗이 씻고 싱크대를 닦고 식탁을 정리하세요. 이것이 세 번째 습관, 공간 가꾸기입니다. 아침에 주방이 깨끗하면 하루가 깨끗하게 시작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오전 중에 꼭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걸으면 운동이 되지만 천천히 걸으면 명상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무를 보세요. 어떤 색인지, 어떻게 흔들리는지 관찰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 습관,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산책 중에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인사만으로도 연결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나면 한 곳을 정리하세요. 오늘은 책상, 내일은 침대, 모레는 옷장, 이런 식으로 매일 한 곳씩만 정리하세요. 한꺼번에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곳씩 하면 부담이 없고 일주일이면 집 전체가 정돈됩니다. 정리하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세요. 이 물건은 언제 샀지? 누가 선물했지? 어떤 기억이 있지? 물건과 대화를 나누듯이 정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 습관, 취미 시간 갖기입니다. 취미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취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 오래된 사진을 보는 것,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빌리거나 색칠 공부를 하거나 종이 접기를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여섯 번째 습관,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긴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았어. 잘 지내지? 건강 챙기렴.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내세요. 자녀가 바빠서 답장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랜 친구에게도 전화해 보세요. 10분만 통화해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날씨 좋을 때 만나자.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보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세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 습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산책하다 예쁜 꽃을 본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이 바뀝니다. 감사를 찾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 잘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분의 작은 행동이 1년이 되면 730분, 즉 12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정도만 꾸준히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딸에게 문자 보내기,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정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물을 주는 화분과 같습니다. 매일 줄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시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연락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어도 행복한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적절한 연결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건강한 독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세요. 그것이 두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때입니다. 나이 드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하고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 보고 싶은 습관이 몇 번째인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해도 괜찮고 7가지 모두 하겠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죽고 못 살던 30년지기 친구도 나이 들면 불편해진다. 65세 여성이 친구 관계를 모두 끊은 이유. 삶의 지혜.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하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한 65세 여성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우정을 단칼에 끊어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변했다고, 냉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옵니다.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 편입니다. 연금도 나오고 남편도 건강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엔 무슨 병인가 싶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안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도 재고 피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은퇴하고 편하게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목요일만 유독 그랬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친목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난 친구들입니다. 강미란 씨, 윤혜숙 씨, 정은주 씨, 4명이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만난 사이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같이 학교 행사도 가고 아이들 생일 파티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김장도 같이 했습니다.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었습니다. 시집살이 힘들 때 서로 위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3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35에 만나 지금은 65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나 지금은 손주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이정희 씨에게 이 친구들은 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과 싸웠을 때도, 세탁소 장사가 안 될 때도,
이 친구들이 있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모임에 가는 것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65이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날은 멀쩡했습니다. 시장도 가고 등산도 갔습니다. 유독 목요일만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우정인데 왜 만나는 것이 힘들어진 걸까요? 친구들이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해진 걸까요? 이정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친구인데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경험,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는 경험,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는 경험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정희 씨가 어떻게 30년 우정을 정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예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아니요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날도 이정희 씨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단골 카페 2층 테이블에 4명이 모였습니다. 항상 앉던 자리였습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강미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추석에 안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년에도 안 왔는데 올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고 했습니다. 손주들도 못 보게 한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혜숙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자기 딸도 명절에 남편 집만 간다고 했습니다. 30분 거리인데 친정은 안 온다며 서운해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 전주에도 들었습니다. 사실 몇 달째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 씨는 며느리가 먼저 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불평, 딸 불평, 자식들 불평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정희 씨는 힘들겠다, 서운하겠다, 이해한다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은 걸까? 매주 같은 이야기인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정은주 씨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며 약만 8개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주 씨는 손을 저으며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희 씨는 들어줬습니다. 매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맞장구 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이정희 씨가 손녀 걱정을 꺼냈습니다. 학교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미란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다며 자기 손주는 지금 전교회장이라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화제는 다시 강미란 씨의 손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공부도 잘하는지 선생님이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정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 듣는 기계였을까? 불평 쓰레기통이었을까? 왜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모임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밌었냐고요? 전혀 재밌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불평 아니면 자랑이었습니다. 정작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30년 친구인데 재밌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며칠 뒤 강미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생일이니 꼭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생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일 모임 당일이 됐습니다. 강미란 씨는 아들이 사줬다는 비싼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앉자마자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며 가격까지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와 다른 친구들은 예쁘다고 아들이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길어졌습니다. 시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 아들이 용돈까지 줬다는 이야기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때 윤혜숙 씨가 이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생일에 뭐 해주냐고. 이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못난 게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도 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또 이정희 씨는 3시간을 듣기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 그날 밤 이정희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모임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듣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꼭 매주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힘들면 안 나가도 된다고. 그 말이 이정희 씨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모임 날이 됐습니다. 이정희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다음 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네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윤색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피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바빠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이야기도 안 들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30년 우정이 왜 독이 된 걸까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정희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잘못한 걸까요? 사실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높이는 관계다.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다. 이정희 씨와 친구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로를 성장시켰습니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정희 씨는 들었습니다. 맞장구 쳤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입니다.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5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이정희 씨와 친구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자랑과 비교만 가득했습니까?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졌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우울해졌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했어도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과 사귈 때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말하고 한쪽만 듣는다면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정희 씨는 존중받았습니까? 30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은 존중받은 게 아닙니다. 말을 꺼내려 하면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면 그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지, 함께 있으면 편안한지,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지, 이것이 진짜 우정의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5세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날 체력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불편한 관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질에 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다. 불편한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한 명이 낫습니다. 많은 친구보다 진짜 친구 한 명이 낫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10명보다 진심으로 만나는 한 명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우정을 끊어야 할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왜 이기적입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우정이다. 하지만 그 우정이 독이 된다면 끊어낼 용기도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다. 30년 우정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힘들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안 맞는 옷은 버립니다. 안 입는 옷은 기부합니다. 그래야 새 옷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를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한 씨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희 씨는 당했자 문을 열었습니다. 강한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정희 씨는 현관에 섰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30년 우정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모임이 힘들다고, 매번 듣기만 한다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고, 나도 지친다고. 강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탓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냐고 했습니다. 강한 씨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화가 나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듣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정희 씨는 그 후로 목요일 오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친친구를 만났는데 안 만나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몸도 가벼웠습니다. 두통도 없고 속도 편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안 만나니 몸이 좋아진 겁니다. 이정희 씨는 목요일 오후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는 겁니다. 혼자 걷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 말만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좋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공원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은 최옥희 씨였습니다. 이 동네에 산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혼자 안 외로우냐고 물었습니다. 최옥희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남편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서 친구 모임에 많이 나갔다고, 혼자 있기 싫어서였다고, 근데 만나고 나면 더 지치더라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최옥희 씨가 말했습니다. 남의 불평 듣고 비교당하고 내 이야기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졌다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외로운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다 끊었다고. 처음엔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이기적 것 같고 주변에서 뭐라고도 했다고 변했다고 친구를 버렸다고. 근데 지금은 이게 맞았다 싶다고 했습니다. 최옥희 씨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나아요. 외로움은 잠깐이에요.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근데 불편함은 계속되거든요. 만날 때마다 지치고, 만날 때마다 기운 빠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이정희 씨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 후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공원을 걷습니다. 최옥희 씨를 종종 만납니다.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책 이야기. 무겁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 자랑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교실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간씩 붓글씨를 배웁니다. 먹물 냄새가 좋습니다. 한자 한자 쓰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겁니다. 서예교실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글씨 쓰고 웃고 헤어집니다. 가볍습니다. 편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낮에는 수업 듣고 저녁에 남편과 차 한잔 마십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예전에 모임 다니느라 바빴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밝아졌다고. 이정희 씨도 그렇게 느낍니다. 거울 보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윤혜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야채 코너에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예전 같은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으니까요. 마음이 정리됐을 때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난 씨 얼굴에 주름이 좀 더 늘어 보였습니다. 강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내 말이 맞았다고, 우리가 너한테 일방적이었던 것 같다고, 항상 우리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안 들었던 것 같다고. 이정희 씨는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이정희 씨도 말했습니다.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다고. 30년 동안 참기만 하고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라고. 속으로만 힘들어 하지 말고 말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은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얼굴 보면서 밥 한 끼 하기로. 그 정도가 좋겠다고. 두 사람은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진 않지만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희 씨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예뻤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남편이 이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관계인지 점검하세요. 만날 때마다 지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관계인지 돌아보세요. 3시간 만났는데 제가 말한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말합니다. 셋째, 억지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세요.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겁니다. 진짜 친구는 만나고 싶습니다. 넷째, 용기 내어 거리를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완전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편해집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낫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정희 씨처럼 용기를 내세요.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100명보다 편안한 혼자가 낫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맞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진짜 친구를 만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째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1번 관계 점검하기, 2번 대화 비중 돌아보기, 3번 억지로 만나는지 자문하기, 4번 거리 조절하기, 5번 혼자 있기 두려워하지 않기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에 1번부터 5번 중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입니다.